수능 특강 교환과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교환과가 우리가 1월 달에 했던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기말고사 시험 범위 또는 개별적으로 학습을 위해서 한 번 더 보고 계시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거라고 대충대충 보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들어갈게요. 작품 제목을 보면 규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의 작가를 볼게요. 허난설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난설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형상화 되고 있냐면 조선시대 때 가부장적 사회에서 겪는 부녀자의 한을 이 작품에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표출하는 가사를 통칭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규방가사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규방가사라고 하는 건 사대부 집안의 사모님들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사모님들이 지은 갈래를 규방가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개 규방가사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썼기 때문에요, 여인들의 생활 용어나 여인들이 사용하는 고유어, 순우리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인들이 사용하는 참신한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또 여성들이 썼기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이나 이별 또는 시집살이의 고통 또는 남편 집으로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같은 것들이 규방가사의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규방가사에서 이 규방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뜻은요, 그 부녀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규방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규방가사의 규방이라고 하는 건 부녀자들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작품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규원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규원가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화자는 혼자 거처하고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독수공방이라고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원망의 정서도 나오지만 대상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리움과 원망이라는 이중적 정서가 드러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같이 연결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젊었더니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엊그제 젊었더니라고 하는 건 젊었던 것이 엊그제 같다 또는 엊그제는 젊었었는데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마어이라고 하는 건 벌써 어찌란 뜻입니다. 벌써 어찌 다 늙어서 또는 벌써 어찌 다 늙었는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년행락 생각하니, 소년행락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젊은 시절에 누리던 즐거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에 누리던 즐거움을 생각하니, 그러면 젊은 시절에 놀던 과거를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얘는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일러도 속절없다.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늙어야, 늙고 나서 서른 말씀, 서러운 말을 하자 하니까 목이 맨대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서른 말씀이 되겠죠. 그럼 서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서럽다니까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옆에다가 필기 빼서 할게요. 여러분들은 요령껏 필기 하세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내용의 성격 또는 정서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서럽다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제를 먼저 봤으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지금 본 서론 말씀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늙어야 서론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의 현재 처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부생모육 신고하여. 부생모육 신고하여는요, 한 번에 여러분들이 현대어풀이 때 연습해 놓으시면 좋은데, 현대어풀이를 도와드리면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낳고 기름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나를 낳고 기르면서 이내 몸을 길러낼제. 그럼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자가 되겠죠. 공우배필은 못 빨아도 궁자호구 원하더니. 그럼 여기서는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거랑 궁자호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건 높은 벼슬아치의 안에 짝을 공우배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이 공우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소망의 대상이 될 텐데, 공우배필이 되지 않아도 군자오구 어진 사람의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였더니, 그럼 군자오구라고 하는 건 이상적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 소망의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대꾸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니까 확인하시고, 삼생의 원어비호. 삼생이라고 하는 건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하는 것을 삼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삼생은 아래도 뜻 나와 있는 것처럼 전생을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삼생의 원어비요.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원어비라고 하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어휘 같은 것들은 여기 수특에 나와 있는 대로 가시면 좋아요. 삼생이라는 글자 나와 있죠.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전생, 현생, 내세인데 여기서는 전생을 말한다. 그렇죠? 즉 전생의 업보요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라고 하는 건 월하노인을 말하는데요. 중국 전설 속에 부부의 인연을 맺어준다라고 했던 사람이 월하노인이라고 하는 월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월하노인이 맺어준 연분, 인연으로 장안유엽의 경박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장안유엽의 경박자라고 하는 부분이 경거망동하는 사람 또는 놀기 좋아하는 사람, 경박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장안유엽의 경박자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현재 남편을 이르는 말인데,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꿈같이 만나이셔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실 때는 쉽게 어쩌다, 글씨 잘못 썼다. 어쩌다,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꿈같이 만나이셔라고 하는 것을 현대어 풀이를 하면 어쩌다 만나게 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꿈처럼 황홀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야. 즉 원하던 만남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떨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쩌다 보니 만나게 돼서 당시에 용심하기. 당시라고 하는 건 시집을 갈 당시를 말합니다. 시집을 갈 당시에 용심, 마음을 쓰는 것을 살얼음 디디는 듯, 결혼을 했는데 마음을 쓰는 것을 살얼음 디디는 것처럼 하고 있답니다.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 화자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내 편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한다? 그 부분은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고 결혼 생활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걸 추측할 수가 있겠죠. 3528, 3528학이라고 하는 건 35, 15, 28, 16, 15살에서 16살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이니, 여기서 말하는 천연여질도 체크해 보실까요? 잠시만요. 천연여질은 이 색깔로 합시다. 천연여질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하늘이 내린 타고난 아름다움입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화자의 과거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15, 16살이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었대요. 천연여질이 저절로 생겨나니 이 얼굴과 이 태도로, 중세국어 시기에 나오는 얼굴은 오늘날 그 눈, 코, 입이 있는 얼굴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모습 또는 형체, 형상 이렇게 전체를 가리키는 태도의 그 단어의 뜻이었죠. 이 모습과 이 형상,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하였더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백년기약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평생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였더니 영광이 훌훌하고, 영광이 훌훌하고 라고 하는 뜻은요, 같은 말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같은 말로 세월이 빨리 흐르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이 다시하여, 조물주가 나의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는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이어서 갈게요. 봄바람 가을물이 배오리 북 지나듯. 여기서 일단 봄바람 가을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오리 북 지나듯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결국 얘는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볼게요. 설빈화한 어디 가고. 설빈화한이라고 하는 건 눈처럼 고운 머릿결과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설빈화한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 설빈화한이라고 하는 글자도 아까 위에서 봤던 천연여질이라고 하는 글자랑 같은 기능을 하겠지. 눈처럼 고운 머릿결과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 어디 가고 면목 가증 되었거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면목 가증이라고 하는 건 세모를 쳐보자. 면목 가증이라고 하는 건 싫고 역겨운 얼굴이 면목 가증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화자가 또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잠시만요.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네모쳤던 것끼리 대조 표시를 해볼게요. 설빈화한과 천연여질은 같은 뜻이라고 했고요. 면목가증은 싫고 역겨운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위에 나오는 단어들과는
대조되는 단어들이 되겠죠. 필기는 요령껏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체킹했으니까요. 내 얼굴을 내가 봤는데 어느 님이 대체 나를 사랑해 주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봐도 개판인데 누가 날 사랑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갈게요.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라고 말하는 부분은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한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는가? 즉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 한탄, 그리고 체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결국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 탓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런 거 자자성어로 수원수구라고도 설명하고요. 물어보는 척하지만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죠. 서리적 표현 또는 서리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태도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35라고 하는 건 여러 명이 몰려다니는 모습을 335라고 해요.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야유원은요, 옛날로 따지면 여자들이 술 따라주는 기생집입니다. 기생집에 세 사람이 나단 말인가? 세 사람 세모 쳐보시면 화자에게 있어서 질투의 대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남편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꽃 피고 날이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서 백마금편은 우리 소개팅이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데이트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흰 말과 금채찍이란 뜻인데요. 결국 이 부분은요, 남편의 호사스러운 차림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놀러 가기 위해서, 클럽 가기 위해서 옷 차려입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백마금편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그럼 이 부분이 바로 남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디에 머무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소식도 모르니까. 결국 여기서는요, 가정을 등한시, 즉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원근,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욱 알야, 소식을 더욱 알 수 있겠는가, 또는 남편의 소식을 알 수가 있겠는가, 알 수 없다, 서리적 표현 또는 서리법. 인연을 그쳤은들, 인연이 끊겼어도, 즉 남편과 인연이 끊어졌어도, 여기까지 볼까요? 그럼 남편과 인연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남편과의 인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이제 이혼한 것도 아닌데 남편과 인연이 끊어졌어도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남편과의 인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이야 없을 소냐.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건 그리움이 되겠죠.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리움이 없겠는가? 즉 인연은 부정적이지만 남편은 남편인지라 그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되겠죠.
얼굴을 못 보거든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립기나 마르면 그립지나 말 것이지 또는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으련만 12대 김독일시야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30날이 즉 한 달이 지루하다. 그럼 방금 봤던 이 구절은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외로운 처지로 인해 발생하는 괴로움이 되겠죠. 또는 뭐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옥창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작품 나오면 체킹하라고 했죠. 여자들이 거처하고 있는 방의 창문을 옥창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옥창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진 곳.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진 곳의 매화는 지조절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꽃이 피고 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이 될 거고 매화가 피고 지는 동안에도 이미 오지 않았으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 겨울밤 차고 찬 때 자취눈이 섞어치니 지금부터 봐야 될 것들이 나오네. 자취눈. 여기서 말하는 자취눈은요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객관적 상관물 한 번에 또 연결을 드릴게요. 여름날이 길고 긴데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의 구준비까지 체크해 보시면 지금 제가 갈색깔로 체크한 두 가지 있잖아요. 자체눈과 구준비. 이 두 가지는요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여기서 유발하고 있는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정서를 유발하냐면 화자의 고뇌 또는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하겠죠. 이어서 갈게요. 삼춘화류 호시절. 삼춘화류 호시절이라고 하는 건 꽃이 피고 버드나무가 물드는 좋은 계절이란 뜻인데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절적인 배경은 봄이요. 경물이 시름없다.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다란 뜻인데요. 지금 방금 봤던 이 구절 있잖아요.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하냐에 따라서 정답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뭐냐면 삼춘하류 호시절이라고 하는 외부의 정경 또는 외부의 자연세계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외부의 자연세계와 화자의 정서를 대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부의 정경과 화자의 정서를 대조시켜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 멘트 이어서 갈게요.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라고 하는 건 귀뚜라미거든요. 귀뚜라미가 상이울제 슬퍼서 온답니다. 실솔도 밑줄 쳐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실솔도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 동일하게 객관적 상관물이거든요. 객관적 상관물. 화자의 고뇌나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 여기에 슬픔도 들어가도 돼요. 추가해서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 상이울제라고 나오니까 상이라고 하는 게 슬프다 상자거든요. 알고 계시면 되겠죠.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햄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라고 현대어 풀이를 했으니까 그리움이나 고민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죽기도 어렵구나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기구한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도로여 풀처해니 돌이켜 풀어 생각하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 되겠죠. 청등, 푸른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푸른 등불.
푸른 등을 돌려놓고, 여기 중간에 해석할 때 내 쪽으로 라고 넣어서 해석하시면 좋아요. 청등을 내 쪽으로 돌려놓고 녹기금 비껴 앉아. 여기서 말하는 녹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체크를 해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녹기금을 왜 네모 쳤냐면 학교 수업을 여긴 들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녹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검은고인데 화자의 외로움이나 화자의 시름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녹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체크를 해놨고요. 녹기금을 비껴 앉아, 비스듬히 앉아. 그럼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행동은 뭐냐면, 화자가 경험하고 있는 시름을 달래려고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병련화한 곡조를, 병련화라고 하는 건 매우 슬픈 곡조 중에 하나가 병련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슬픈 발라드를 듣겠죠. 그런 게 병련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곡조를 시름 섞어서 연주하니 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시름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소상야유 대소리를 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앞에는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소상야유의 대소리를, 대소리 삿도는 듯, 현대 프레이 드릴게요. 소상야우,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의 대소리 삿도는 듯, 대나무 잎 소리가 섞여 들리는 듯. 그 다음 화표 천년 벼락이 운이는 듯, 가로 닫아보시면, 화표 천년이라고 하는 건, 화표 천년의 벼락까지 해석할게요. 무덤 앞에 세운 돌 위로 천년 만에 찾아온 외로운 학이 울고 있는 듯 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록 색깔로 가로 쳐놓은 부분 있잖아요, 1번. 이 부분은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듯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화자의 검은고 소리가 매우 슬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정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옥수 타는 수단, 옛소리 있나마는. 옥수 타는 수단이라고 해서, 옥수라고 하는 글자는 아름다운 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옥수는 화자의 손이 되겠죠. 수단이라고 하는 건 솜씨입니다. 즉 아름다운 손에 타는 솜씨가 옛소리 있다마는, 즉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 부용장 정막하니, 부용장이라고 하는 건 연꽃 무늬를 가지고 있는 이 천막, 휘장 같은 걸 부용장이라고 하는데, 부용장이 조용하니 네 귀에 들릴소니, 누구의 귀에 들리겠는가? 어느 사람 귀에도 들리지 않을 거야. 즉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가 되겠죠. 간장이 구곡돼야, 즉 마음속이 여러 번 뒤틀려서 굽이굽이 끊어졌구나. 그럼 결국 화자가 시름을 달래기 위해 검은고 연주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슬픔을 더 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스스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나를 더 슬프게 만드니까 아이러니하다라고 설명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이러니는 반어법에서 말하는 그 아이러니가 아니니까 연결 지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잠을 들어서 꿈에나 보려 하니 또 나오네요. 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신 것처럼 임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이 될 거야. 임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물 또는 현실적 욕구나 현실적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 되겠죠. 바람에 지는 잎, 여기서 말하는 바람에 지는 잎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 색깔로 했던 것 같은데,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을 깨우는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는 꿈을 깨게 하니까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천상,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견우직녀라고 하는 거 미리 체크해 놓을까? 견우직녀도 1년에 7월 7일 한 번 만나죠. 견우직녀가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그럼 은하수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장애물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7월 7석 1년 1도 실기치 아니거든. 즉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음력 7월 7일 1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거든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결국 이 두 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아래 볼게요. 우리님은 가신 후 무슨 약수 가렵간데 오거니 가거니 소식조차 끊어졌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약수라고 하는 것도 장애물의 역할을 할 거고, 견우직녀라고 하는 대상과 우리님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화자가 되겠죠. 즉 이 두 부분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화자의 처지와 비교되는 대상이 되겠죠. 고사인용이라고 봐도 되죠. 견우직녀는요. 그죠? 난간에 비껴서서 임가신대를 바라보니까 초로는 맺혀있고 모운이 지나갈지. 초로라고 하는 건 풀에 맺힌 이슬을 초로라고 하거든요. 풀에 맺힌 이슬 또는 풀에는 이슬이 맺혀있고, 모운, 석양에 물든 구름이 지나갈 때 중림 푸른 곳,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여기 중요한 구절 나오죠. 새 소리가 더욱 서럽구나. 여기 나와 있는 새 소리 더욱 설다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을 넘어서서 화자의 내면이 투영 같은 말 반영이 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무수히 많다고 할 수가 있는데 박명한 호간이야. 팔자가 기구한 젊은 여인이란 뜻인데요. 그럼 결국 박명한 홍안이라고 하는 건 뒤에도 나와요. 날 같은 이가 또 있을까? 즉 나와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설의적 표현 같은 말 설의법이 나타난 부분이 될 거고, 결국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자신의 처지는 불행한 운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 가치관이 또 한 번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듯 말듯 하여라 라고 끝나고 있으니 마지막에 한 번 더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표출하면서 한 편의 작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요, 임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요, 운명의 탓으로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상황에 화자는 세 가지 정서를 보인다. 1번 임을 원망한다. 이거 중요한 거야. 2번
자신을 자책한다. 3번 운명의 탓으로 돌린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앞에서 계절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잘 따라오세요. 색깔 특이하게 빨간색으로 할 테니까. 첫 번째,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에서 나와 있는 자취눈이라고 하는 거, 화자의 고뇌, 그리움, 슬픔 또는 외로움이라고 해도 돼요. 외로움을 상징한다. 맞는 말이 될 거고, 마찬가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나오는 구준비도 자취눈과 동일한 역할과 기능을 하겠죠. 세 번째, 그러니까 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봄이라고 하는 자연은 화자의 정서와 대비가 되는 거야. 겨울과 여름이랑 조금 다르네요. 그죠? 가을달, 가을도 나왔죠. 실솔은요, 화자의 슬픔 또는 화자의 쓸쓸함이라고 하는 정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만, 영광이 후루라고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영광이 후루라고.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늙어가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적어드려야겠네요. 늙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또 봄바람, 가을무리, 배올이 지나듯 여기도 마찬가지. 늙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되니까, 세월이 빨리 흐르기 때문에 늙어간다. 결국 늙음을 탄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줄 친 것들은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세월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세월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거 대조적인 거야. 잘 봐야 된다. 12대 김도길 시야 30날 지리하다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세월의 흐름이 느리다야.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대조가 되겠죠. 또 여기도요. 여름날 길고 길째.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간다니까,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부분과 세월이 천천히 흐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화자가 상반된 인식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문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올 것 같은 질문 또 하나 먼저 짚어드리면, 공우배필과 군자호구는 누가 바란 거예요? 얘는요, 부모님의 바람이에요. 부모님이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화자가 대신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딸이 벼슬은 높지 않더라도 군자호구라는 성격이 좋고 어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았던 작품인데 꼼꼼하게 봐야 될 것들이 존재해서 천천히 수업을 도와드렸으니까 꼭 완벽히 정리를 하세요. 여기까지가 규현가였습니다.